임진왜란이 세종대왕의 걱정처럼 결국 터졌습니다. 근데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비를 안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고 세종 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사군 육진 개척이라든가 대마도 정벌 이 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가 16세기에 들어오면 조선이 이렇게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학자들 간의 학문 논쟁이라든가 윤리나 뭐 이런 교과서 같은 데 되게 싫어했던 거 나오잖아요. 뭐 사단 칠정 논쟁, 이기론, 주리론, 주기론.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심화 작업 같은 거는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문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숭문, 천무,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 보면 초반에 계속 패배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의 기본적인 방어체제는 15세기까지만 해도 진관체제예요. 큰 방어진과 관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탁 우리 스포츠로 치면 지역방어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재승방약체제라 해가지고 직결지에 장군이 가서 거기에 병력 소집해가지고 닦고 침입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비군 제도가 어디로 모이세요 하면 글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데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예비군 훈련 안 한 거예요. 오랫동안. 안 해놓으니까 중앙에서 가서 모여 이러는데 거의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지?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제 또이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통일하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낮게 본 나라죠. 최고 권력자 바꿨는데 뭐 가야 되냐 마냐 하다가 보내긴 보내요. 통신사라 해가지고 보내서 저 인물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3명의 사절단이 가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 3인의 대표단이고 이렇게 가면 뭐 거의 한 몇백 명이 가요. 이렇게 네. 뭐 여러 가지 기록하는 사람 뭐 뱃사공들도 가고 쫙 가겠죠. 그래서 6개월 걸립니다. 보통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그렇게 오래 걸려요? 1590년 3월에 가서 1591년 3월에 돌아와요. 어. 그리고 또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와서 황윤기라고 허성은 대표단 중에 2명은 저 쳐들어올 것 같다. 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와서 2명은 저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허성과 황윤길은 일단 반대를 했어요. 네. 김성일은 그 정도 위인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손조는 어쨌든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하면 뭐 왕 입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핑계를 뭐 김성일 쪽에 대는 거죠. 저기 봐 안 쳐들어온다고 했어.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았고 사실 그 과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바로 이수인 장군이에요. 이 주장을 듣고 이순신 장군은 준비를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이수인 장군은 이미 바다에서의 어떤 동태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 수군은 바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김성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김성일도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은데 퇴계이황 선생 제자였고 기본적으로 퇴계이황 선생은 일본에 대한 좀 교린 정책을 쓰는 입장이에요. 일본 좀 살살 달래가지고 그래서 일본 또 퇴계 선생을 좋아해가지고 퇴계 성리학이 일본에 많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사실은 김성일도 나중에는 그렇게 회고를 해요. 나도 쳐들어올 것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는데 두 사람이 너무 세게 말하니까 나라도 그러면 뭐 라면 싸제기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나가 좀 다운시킨 거다. 그러면서 김성일은 전쟁 터지자마자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병력들 모으고 이러다가 과로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성일은 나름대로는 헌신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고 가장 큰 책임은 손조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분명 이거는 쳐들어온다. 근데 김성일이 아이 그럴 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래도 좀 위험성이 있으니 그렇죠. 천천히 대비는 좀 하는 게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쳐들어온다고 했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비를 안 했군요. 그래서 김성일이 한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저는 임진왜란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나비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유럽에서부터 임진왜란이 시작됐다고 가끔 생각을 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깜짝 놀라서 로마 가톨릭이 정신을 차리려고 만든 게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1534년에 만들어지고 1540년에 교황청 인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회 신부들이 인도로 오죠. 인도에 와서 인도 고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가고시마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온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을 만나요. 이 야지로가 이 예수회 신부들한테 일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 신부들이 일본에 도착한 게 1549년 가고시마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소위 말해서 키리스탄 센츄리가 열려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당시 통일 직전이잖아요. 영주들이 많은 문물들을 유로부터 받아들여요. 조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1592년 임진왜란 일본 제1진 소서행장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이 소서행장의 군인들 있잖아요. 영주가 가톨릭이니까 다 가톨릭이죠. 군기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였어요.
임진왜란 선봉이 십자가로 들고 십자가 왔어요? 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 제1진이 로마 카톨릭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이 나비 효과로 결국은 일본까지 가고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소서행장의 종군 신부가 세스페데스 신부입니다. 이거 우리 영화에 표현됐었나요? 십자가가 보였나요? 이거 종종 모르겠네요. 표현되는 것 같아요. 종종 예. 근데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없죠. 배경을 모르니까. 아니 왜냐면 저 세계 시리즈 있잖아요. 노량 한산 이 시리즈 때 저 십자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게 또 떠오르는 게 임진왜란 하면 나비 효과가 좀 안 좋은 그 네거티브한 건데 국보가 274호가 있는데 이게 영구 결번이에요. 지금은 번호 없어져 옛날에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찾는데 아무도 현재가 모르잖아요. 근데 거북선이 발견되려면 일단은 땅속에 가라앉아야 돼요. 물속에. 근데 맨날 이기시니까 가라앉는 거는 배학교고 유일한 희망은 원균의 실전량 해첩 때 다 가라앉았다. 거기 없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없는 게 전쟁은 딱 가라앉으면은 가라앉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물살이 빠른 데 서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1992년도에 어떤 해군 회사에서 그 발굴단이 곧 찾는다고 돈을 탔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사람이 그걸 몰래 글씨를 새겨가지고 물에 빠뜨렸다 다시 건져내요. 그게 벼랑도 충통인데 그게 얼마나 웃겼냐면 그 당시 보다 빨리빨리 병이 있었잖아요. 대서특필 이순신 건 나왔는데 원래 국보 지정이 되게 늦어요. 신라의 천마총의 금관도 2년 걸려. 왜냐면 그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A4지 한 장 반으로 써가지고 그냥 그거 올려가지고 다 통과시켜가지고 국보가 됐어요. 3주 만에. 그리고 4년 뒤에 이게 가짜인 게 밝혀졌죠. 제가 93년도에 보러 갔었는데 너무 이상한 게 400년 동안 물속에 있었다는데 너무 글씨 뚜렷해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글자가 우리가 거북선이면은 그게 조선시대는 배가 선이 돼 선. 함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귀선이 맞는데 거기는 귀함으로 돼 있어요. 구남도의 함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맨날 강의할 때 한 말 있어요. 봤지 여러분들 위조도 뭘 알아야 한다. 그렇죠. 역사를 알아요. 예. 그게 이제 거북선에 천자총동, 지자총동, 현자총동, 황자총동, 1호포, 2호포, 3호포, 4호포 이 황자총동이 가장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작은 거를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고 다시 인양한 것처럼 해서 그래서 어떤 역효과가 생겼냐면 저는 거북선이 어쨌든 철갑선이니까 가장 침몰했다면 칠전양 앞바다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떠내려갈 수는 있지만 뭐 남태평양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주변에 우리 수역 주변에 있으니까 요즘은 또 이런 시추 기술 같은 게 아주 발달했으니까 이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 대표적으로 스웨덴에 가면 바사호라고 1628년에 그 침몰했던 그 배가 그대로 인양이 돼가지고 지금 복원했던 목선인데도요? 네. 역설적으로 바사호는 진술하자마자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발견은 되게 예. 뒤늦게 발견됐단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저도 안타까운 게 차라리 거북선이 막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게 정말 많았으면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전쟁 잘하셨나 봐요.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시추 기술이 더 발달되고 훨씬 이러면 근데 그 역효과 때문에 이게 이제 확 잠수가 됐 수면에서 이게 이런 거 거의 사기사.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거기서 좀 벗어나면 우리 무령왕릉 같은 경우도 발견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희망을 가질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해군에서 꽤 오랫동안 노력했었어요. 예, 꽤 오랫동안 노력했었는데 사실은 거둔 성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래 그 해군에서 수중고고학을 담당하던 부서가 있었거든요. 해조유물 탐사단이라고. 지금은 그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쳐들어오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지? 왕이 성에 없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그거 찾다가 일정이 꼬이면서 임진왜란이 실패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갔어요. 원래 조선은 가능한 겁니까? 조선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뭐 이런 사람 이게 용납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려 현종 때도 나주로 피난 가죠. 네네. 고라는 이침이 일어났을 때 피난 갔고 고려 공민왕 때도 안동으로 피난 네네. 가고 어쨌든 왕이 화를 당하면 왕조가 무너지니까 왕은 뭐 피난 가는 거는 역대로도 있었고 선조도 이제 바로 결과적으로 이제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이 표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일본군의 북상이 계속 빨라지니까 4월 30일 날 빠져나가고요. 전략적 선택이네요. 예, 일본은 거의 5월 1일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임진강을 건너서 일단은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는 그 당시에도 이제 조선의 우방국인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평양성이 또 함락당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유성룡 같은 사람은 나서가지고 왕께서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군관민이 협력해서 평양성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명나라 원군도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선조는 불안한 거죠. 이거 계속 북상 소식 들려오니까 나는 빠져나가겠다. 근데 유성룡, 이원익 대부분 반대를 해요. 그때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이때 마침 정철이 그때 선입파동 일으키면서 유배 갔다 그랬잖아요. 유배 갔죠. 평안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도 있고 하니까 또 정철이 선조의 측근이니까 정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유배에서 일단 석방을 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정철이
왕이 왕께서 이렇게 피신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평양을 떠나 우주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위대가 몰려와요. 왕이 평양성 버리고 이제 우주로 간다는 소문 듣고 시위대가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평양성에 모이게 해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나면 우리가 어떡하냐고. 그때 유성룡이 수습하러 나가요. 징비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막 도성 안에 분노한 시위대들이 몰려들었다. 내가 겨우 이제 진정시키고 우리들이 좀 수습하겠다. 그렇게 했고 결국 선조는 정철 등과 더불어 우주로 피난 가면서 그때 또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세자였던 광해군 너는 좀 전쟁터에 가서 수습해라. 그런 모습을 영화로 만든 게 예전에 대립군이라는 대립군. 영화 보셨나요? 네. 물론 대립군은 약간 영화적 설정이고 어쨌든 광해군이 의병 모으면서 분투하는 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실제로 의병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건 진짜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이 그 역할 때문에 임진왜란 기간 중에 상당히 백성들의 인기를 끌어요. 이 왕은 저렇게 피난 가고 어린 세자가 와가지고 막 수습해서 실제 여러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상당히 광해군을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나중에 정묘호란 때 가면 소현세가 똑같이 분주 활동을 해요. 광해군의 선례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 왕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인데 한쪽은 피난 가고 한쪽은 전쟁 참여. 그래서 지금 또 이게 거의 정설인 게 궁궐 불태우는 게 사실 조선의 백성들이 태웠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왔을 때 다시 이제 더 하면서 궁궐이 소실된 거고 그때 장례원이라든가 노비 문서 보관됐던 이런 것도 방하고 이래요. 예전부터 네. 이렇게 피난은 갔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우릴 버리고 가라고 분노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군요. 그리고 선조의 뒤를 이어 인조는 정묘호란 때도 피난 가죠. 이괄이난 때도 피난 가죠. 병자호란 때 피난 상관원까지 생겨요. 피난 상관. 근데 또 이 선조가 그렇게 급하게 나가서 백성들이 분노해서 또 이 고고학자들이 또 덕을 본 게 한 번 있었는데 2021년도에 옛날에 가세 피막골 인사동에 보면 있잖아요. 요즘 여기 빌딩 칠 때 보면은 빌딩 파면은 발굴 다 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사대문 안은 팠다 하면 다 기와집 나오거든요. 활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은 아니 어차피 그 조선시대에 기와집 다 있는데 뭘 또 발굴을 하냐고 맨날 반대들을 했는데 저 옛날에 우리 와이프랑 피막골 같이 먹던데 그 근처에서 빌딩 짓다가 나왔거든요. 진짜 조선시대 그냥 기와집이에요. 평범한. 진짜 수십 개 있었는데 항아리 안에서 한글, 금속알자, 해시계가 다 나왔어요. 항아리에.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거기 있는 모든 유물들이 보통 1450년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집안 항아리에 얻을 리가 없잖아요. 아마 가장 유력한 견해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궁궐에 불타니까 궁궐 출입하는 사람이 귀한 거 자기 집에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본인은 못 돌아온 거죠. 우리나라 국보 중에 그거 있잖아요. 향로 엄청 네, 이쁜 네, 향로. 군동대 그것도 향로. 파묻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아마 백제의 멸망 시에 그 귀한 거를 그렇게 구덩이에 쳐넣을 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그러한 그 진짜 보물들은 사실 의도해서 묻은 건 거의 없고 아깝잖아요. 그쵸. 예, 급하니까. 고구려 아차산 보루유적도 고구려군이 급하게 피신할 때 남겨둔 맞아요. 그것들이 남았다.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나 좀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꼴보기 싫었으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누가 나주 먹고 가라, 나주 먹고 가야지 다들 도망가느냐라고 했다라는 일화가 있다는데 요거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은 거죠. 실록에 나와요. 이제 창덕궁을 빠져나가는데 그때 또 막 비가 줄줄 내리고 이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정도는 기록이 나와요.